자, 이번 시간에는 IMF 이후부터 2000년대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가 단순히 소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데 복지가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지와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고용 중심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다시 얘기하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저하를 증대시키면 그것이 다시 산업의 생산성으로 넘어와서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이 증가되면 다시 복지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복지가 일종의 퍼주는 소비적인 이런 인식에서 복지가 이런 경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용 중심의 복지를 취한다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하는 자활을 강화하는 쪽에 복지를 진행하게 되면 고용이 증대되고,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세금이 증대되고, 이 세금이 증대됨으로써 복지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이 생산적 복지.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 패러다임 중심으로 복지 정책들이 진행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전국민 연금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죠. 이제 전국민 연금 시대가 도래하긴 했지만 아직도 연금 재정이 2040년, 50년 이렇게 언제쯤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이 적립식이다 보니까, 적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안 문제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연금의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이걸 계속 조정해 가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처음 1988년도에 시작됐을 때 거의 한 소득이 100이라면 연금을 받는 것이 거의 70%까지 소득 대출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소득 대출이 40%까지 떨어져 있어요. 연금의 지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9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정이 돼서 의료보험이 단일한 통합체계로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의료보험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공공부조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공공부조법이 탄생했어요. 이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공공부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정도 근로를 해야지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인구학적 기준이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동영상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IMF 경제 위기 이후 실업자는 187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살률도 증가하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병리 현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99년도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의 경우에는 국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의미의 어떤 복지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권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국가로부터 나 가난해 보장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의 굉장한 실업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는 정말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IMF 이후 200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이 통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렇게 넘어오죠.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좀 개정이 돼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제가 구축이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되고요.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펴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만들어서 욕구에 근거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농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고령화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도 생산 중심인데 사실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 노용임금법이 제정이 됐고요.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화에 대비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을 제정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모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의료복지법이 통합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노령화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정되면서 복지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들이 좀 개정이 돼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부 개정을 해요. 일부 개정했다는 것은 일천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이렇게 축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활 정책이 나오는데요. 자활의 지원이라든지 중앙자활센터를 도입하고 거기에 거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자활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요. 그래서 보험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명박 정부를 이렇게 오면서 사실 이제 복지 정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를 위한 뚜렷한 목표나 지표가 없어서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입법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복지법 추진이 중단되고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4대 보험료를 통합징수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4대 보험료 통합징수가 2011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큰 거는 별로 없는데 이처럼 이제 4대 보험 통합 징수된다 이런 측면,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돼요. 그동안 이제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이 잘 안 되고 처우가 낮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이제 사회복지사의 처우들이 좀 개선이 좀 많이 되죠. 네, 많이 개선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불황인들이나 노숙인들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립을 지원하는 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사회서비스가 정책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소득보장과 그다음에 소득보장을 위한 법률과 돌봄에 대한 법률들이 있죠. 거기서 소득보장까지는
김대중 정부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봄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소득과 관련된 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 이 두 개가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오면서 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데, 2010년대 이후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입법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공포된 내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어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돼 2014년도. 사실 이제 요거는 좀 아동보호법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동보호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이 도입되는 것은 뭐냐면,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아동학대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범죄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처벌하기도 쉽지 않지만, 처벌하고 나서는 사실 아동이 방치되거나 또는 이게 법이 처벌 기준으로 되는 것보다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이 나와야 되는데,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들을, 특히 가정에서는 큰 문제들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동보호법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돼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요.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하는 근거가 생기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계속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부양 의무 조항이 삭제를 계속 요청했지만 그때 삭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이제 독소 조항들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급여법이 제정돼서 맞춤형 급여 체계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2016년엔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이제 특이한 사안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아서 법이 더 향상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향상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는 변하는데 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개선이나 도입이 요청되었던 사회보장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개선되어지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양 의무자 규정이 주거급여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거의 폐지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에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고요. 이 아동복지법이 신설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아동복지법으로 개선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피해를 당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일시 보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하고 계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20년도에 개정되어서 아동학대 조사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에 의해서 아동수당이 또 도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이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 100여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수당.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현재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동수당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생후 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민겸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우리 민겸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 민겸이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잘 쓰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동수당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이런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동수당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보육비가 상당히 이제 절감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것이 출산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런 조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수업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땡땡땡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공구조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구호령이었죠? 이 조선 구호령이 생활보호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생활보호법은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땡땡땡은 1970년에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 제정되었어요. 어떤 법이 70년도에 제정되었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970년대에 제정된 법, 그리고 1983년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어떤 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됐을까요? 자,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죠.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게 되는 거죠. 자, 3번 19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이 언제 제정되어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자, 이건 되게 국민연금 시행법은 되게 중요해요. 잘 아시죠? 시행은 1988년도, 88년 88 올림픽 때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제정은 86 아시안게임 이때 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쉽게 기억이 가능하시겠죠? 4번 땡땡땡이 1993년에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나라는 비로소 4대 보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93년도에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4대 보험 체계를 갖추었을까요? 4대 보험 체계는 뭐뭐였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었죠. 이 중에서 9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네, 고용보험이었죠. 고용보험.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제정됐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이 도입이 됐죠. 자, 5번째 땡땡땡이 1999년도에 제정되고 2000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의료보험 운영의 단일한 통합체계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제정되고 2000년도에 시행된 이 의료보험 관련된 통합된 법은 무엇일까요? 의료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죠. 지금도 그 법이 굉장히 금방 얘기하면 금방 떠오르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이었죠. 국민건강보험법, 김대중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법이 통합되어서 2000년도에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잠깐 좀 우리나라 국가체계를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1960년대 이전 1948년 정부 수립을 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조선 구호령이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공공부조가 좀 이어져 오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군정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갱생보호법이라든지 또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국민연금법들이 제정됐죠. 그리고 13년도에 일종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뭐가 만들어졌죠?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졌죠. 이 생활보호법이 쭉 이어져 오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IMF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산적 복지가 강조되면서 그 고용과 관련된 법들이 좀 강화되고 의료보험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정권에 따라서 진보 정부에서는 되게 많은 그 정책들을 시행해왔고, 보수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복지 정책들이 진보하지 못하는 이런 정체성을 좀 띠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법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왔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생성되고 성장되고 변화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잘 확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발달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도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요구 또는 감시, 이런 걸 통해서 법이 계속 국민의 복지를 향상을 위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